안녕하세요. 어제 읽었던 부분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의 유산. 대공황은 많은 것을 바꿨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던 자유방임주의 경제 철학을 무너뜨렸다. 시장 경제는 내버려 두어야 번성하는 야생초가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온실의 화초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공황의 재발을 막으려고 여러 제도를 손봤다.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결함을 정부의 보이는 주먹으로 보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큰 변화를 이뤘다. 뇌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 금융산업의 혼란을 정광석화처럼 정리하고 대규모 공공투자를 감행했다. 임기 첫날 전국의 은행을 모두 문 닫게 하고 살릴 회사와 없앨 회사를 심사했다. 연방준비은행의 권한을 강화해 모든 은행이 가맹하게 하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다. 시민들은 집에 두었던 현금을 다시 은행에 맡겼다.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금 수출을 금지했는데 때마침 히틀러의 집권으로 불안해진 유럽의 기업과 부자들이 보유한 금을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금융산업을 안정시킨 다음에는 바로 실물 경제에 손을 댔다. 테네시강에 다목적된 건설공사를 개시하고 긴급구제법을 제정해 실업자와 극빈층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를 직접 고용했다. 농가소득을 높이려고 농업조정법을 만들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떠받쳤다. 국가산업부흥국을 만들어 고속도로와 항만을 짓고 공공건물을 건축했다. 기업의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을 보호했으며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 국가산업부흥국은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했다. 이 모두는 대공황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은 대공황 시기에 의미 있는 제도로 변화를 이뤘다. 마뜩찮게 여긴 이들은 복지국가 시대가 왔다고 개탄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도 개혁은 사회를 어느 정도 바꿨다.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는 1880년대에 질병, 산업재해, 노후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창시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은 1911년에 의료보험, 노후연금, 실업보험 도입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을 제정했고 서유럽과 북유럽 산업국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대공황 이전의 미국은 그 어떤 복지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신세계였다. 그랬던 미국 의회가 1935년 고령 빈곤층을 지원하는 최초의 법률을 만들었고 가족 수당과 실업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으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누진세 제도를 도입했다. 실업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는 불경기의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을 지탱했으며 누진세 제도는 호경기의 세수를 늘렸다.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의무교육제도를 확충했고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했다. 독점 대기업이 소비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독점금지법과 공정거래법을 강화했으며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교통, 전신, 전화, 도로건설 사업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미국을 복지국가라 일컫는 것은 이념적 과장이었지만 미국의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 질서도 달라졌다. 연합국 지도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무역질서를 구상했고 종전후 곧바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출범시켰다. 중앙은행이 개별 상업은행의 부도를 막고 예금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두 국제금융기구는 개별 국가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불길이 번지지 않게끔 막았다.
무역 전쟁을 예방하고 자유무역을 확산하기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만들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는 시점까지 세계의 교역 질서를 관리했다. 참혹했던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포연 속에서 끝났다. 사회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인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는 없었다. 개별 국가가 재정 위기에 빠지거나 금융 혼란에 빠진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대공황과 같은 상황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과 사회의 역사는 자연과 달리 엄격한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단계를 넘어 수정 자본주의로 진전했으며 과학혁명의 성과를 토대로 또 다른 국면을 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위기와 경기 변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진단과 처방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을 둘러싼 분쟁도 끝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자본금을 댄 몇몇 경제 강국이 좌우한다. 자유무역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인과 꼬마가 뒤섞여 사는 국제사회에서는 종종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산업기술이 뒤처진 나라가 자유무역 이론을 추종해 비교 우위 산업에 집중하면 영원히 저부가가치 소비재만 생산하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갖춘 선진국에 종속된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무너진 1990년 이후 자본주의는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경제체계가 됐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회의 생산력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불안과 승자 독식으로 흐르는 양극화 현상에서 보듯 인간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임의로 통제하지 못한다. 대공황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품의 생산에 열광하고 물질적 부의 축적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던 시기에 세상을 덮쳤다. 인간은 자신이 요술램프에서 불러낸 거인을 다루지 못하는 소년과 같았다. 오늘 우리는 그때와 얼마나 다를까? 여덟 번째 통일영웅 1934년 10월 16일 중국 남동부 장시성의 진강산 일대에 웅크리고 있던 9만여 명의 홍군이 행군을 시작했다. 남녀노소 민간인 수십만 명이 뒤따랐다. 홍군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서진하다가 윈난성에서 북으로 방향을 틀었고 1935년 10월 20일 서북 내륙의 간수성과 산시성 일대에서 행군을 끝냈다. 그들은 368일 동안 9,600km를 이동했는데 그중 235일은 낮에, 18일은 밤에 걸었다. 평균 130km를 움직인 뒤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했고 매일 한 차례 정도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다. 강을 24번 건넜고 만년설이 쌓인 고지대를 포함한 318개를 넘었으며 6민족이 사는 62군데 도시와 마을을 거쳤다. 적의 포위망을 10번 돌파했고 풀뿌리와 날 것을 먹으며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을 견뎌냈다. 여정을 시작한 9만 병력 중 완주한 사람은 10,000명이 되지 않았다. 세계 전쟁사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 장거리 행군 대장정이었다. 15년 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베이징에 입성했다. 인민해방군으로 이름을 바꾼 홍군은 대륙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붉은 깃발을 꽂았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민족 부르주아지 대표가 모인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인민정부를 수립하고 마오쩌둥 주석을 선출했다.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 베이징天安면 광장에서 중앙인민공화국 탄생을 선포했다. 1927년에 한 무리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진강산에 붉은 깃발을 꽂으며 시작한 무장투쟁이 사회주의 국가 수립으로 완결됐다. 그 드라마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대장정이다.
중국은 크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다. 우리 역사와 관계가 깊은 지린, 야오닝, 해링룽장 성은 만리장성 너머 변방에 지나지 않는다. 동으로 흐르는 두 강이 대륙을 3분하는데 위는 황허, 아래는 양쯔강이다. 바레만으로 들어가는 황허의 북쪽은 허베이, 산시, 두 강 사이는 허난, 산둥, 장수, 안후이, 후베이, 양쯔강, 남쪽은 후난, 장시, 구이저우, 광시, 광둥, 저장, 푸젠성이다. 인도 차이나 반도와 맞닿은 남쪽에는 윈난성, 서북 내륙 티베트 고원과 고비 사막에 둘러싸인 산악에는 스촨, 간수, 산시성이 있다. 중국의 성은 제각기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도 충분할 만큼 크다. 위, 오, 촉 세 나라가 맞섰던 삼국시대에 위나라 조조는 양쯔강 북쪽을, 오나라 손권은 양쯔강 남쪽을 그리고 촉나라 유비는 서쪽 내륙을 근거로 삼아 패권을 다퉜다. 중국 역사의 통일 영웅은 몇 되지 않는다. 기원전 3세기에 진시황이 처음으로 통일했지만 제대로 된 고대 국가를 세우지는 못했다. 최초의 아시아적 전제 국가를 세운 인물은 기원전 202년 항우를 꺾고 한을 세운 유방이었다. 통일국가가 7차례 명멸을 할 때마다 중국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전쟁에 휩쓸렸고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1911년 10월 10일에 시작된 신의 혁명으로 청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다. 대륙은 성을 지배한 여러 지방 군벌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주가 멸망한 뒤 춘추 전국시대 500년 내전을 끝낸 진시황이나 진시황 사후의 대혼란을 수습한 한 고조 유방 같은 인물이 필요했다. 두 사람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다. 장제스와 마오쩌둥이었다. 둘의 싸움은 향후와 유방의 초안전과 닮은 점이 많다. 마오쩌둥은 유방처럼 늘 쫓기는 신세지였지만 막판에 전세를 뒤집었다. 유방이 소와 한신, 장량처럼 유능한 참모를 포용해 항우를 꺾었듯이 마오쩌둥은 주더, 펑더화이, 린바오, 저우 언라이 같은 동지들과 손잡고 장제스를 이겼다. 그런데 진시황, 한고조, 주원장, 누르하치는 농민군이나 부족 전사를 이끌고 대륙을 정복했지만 자신이 무너뜨린 것과 다르지 않은 아시아적 전제국가를 세웠다. 이에 견주어 장제스는 아시아적 전제국가의 폐허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화정을 들이려 했고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군대와 일본군을 상대로 20년 넘게 싸운 끝에 중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중국 공산당은 대도시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러시아의 볼셰비키와 달리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적 지구전을 펼친 끝에 국가 권력을 차지했다. 숙명의 라이벌, 청제국은 무기력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주권 침탈에 대항하지 못했고 조선 지배권을 두고 벌인 전쟁에서 일본에 졌다. 제정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패전은 청의 종말을 앞당겼다. 1911년 10월 10일 국민혁명군의 후베이성 우창봉기를 시작으로 산시, 윈난, 구이저우, 장수 등 16성이 독립을 선포했다. 민권, 민족, 민생을 강조한 삼민주의를 내세워 전제정치 타도와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국민혁명의 지도자 순원이 미국에서 돌아왔고 혁명군 지도자들은 명나라 수도였던 장수성 난징에서 그를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순원은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북부를 지배하던 군벌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을 자리를 넘겨줬다. 위안스카이는 1912년 2월 12일 마지막 황제를 퇴위시켰다. 여기까지를 신의 혁명 또는 제1국민혁명이라고 한다.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측근을 내각에 들여 정부를 장악하고
공화파 지도자를 암살했으며 북부의 여러 성을 추종자에게 넘겼다. 그러자 남부의 장시, 장수, 암후이, 푸젠, 광둥, 후난성의 공화파가 1912년 7월 다시 독립을 선언해 제2국민혁명을 일으키고 국민당을 창설했다. 위안스카이는 남부성을 공격하고 국민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 순원은 일본으로 도피했다. 위안스카이는 1915년 12월 황제를 자칭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측근들의 반발에 밀려 재위를 포기하고 병들어 죽었다. 부패한 군벌은 저마다 성을 하나씩 꿰차고는 민중을 억압, 착취했다. 군벌의 시대는 장제스가 끝냈다. 저장성에서 태어난 그는 19살에 중국 북부의 군사학교에 들어갔고 신해혁명 직전까지 3년 동안 도쿄의 군사학교에서 일본식 훈련을 받았다. 국민혁명군에 가담해 위안스카이 군대와 싸우고 상하이의 비밀결사에 몸담기도 한 그는 순원의 눈에 띄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순원은 공화주의자였지만 이권 획득에 정신이 팔린 서구 열강이 군벌을 지원한 데 실망하여 1922년 소련 공산당과 제휴했다. 소련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민혁명군을 조직했고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손잡았다.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하자 공산당 당원들은 국민당에 가입하고 혁명정부에 참여했다. 순원은 소련 군사 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광둥성 광저우에 황후 품관학교를 세웠는데 이때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제도와 붉은 군대를 연구하고 돌아온 장제스를 교장으로 발탁하고 저우 언라이를 정치 주임으로 붙였다. 1925년 순원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소련 군사 고문단을 장제스를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앉혔다. 국민혁명군은 1926년 북부의 군벌을 소탕하는 북벌에 나섰고 도시의 공산당 당원과 농민들은 혁명군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런데 국민혁명군이 양쯔강 하류 지역을 평정한 직후인 1927년 4월 12일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볼셰비키의 조직과 전술을 잘 알았던 그는 국민정부군 병력을 동원해 상하이 일대에서 공산당원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6만 명에 이르던 공산당원 가운데 생존자는 10,000명도 되지 않았다. 저우 언라이가 겨우 목숨을 건졌을 정도로 장제스의 쿠데타는 주도 면밀했다. 장제스는 1928년 베이징을 점령해 군벌 시대를 끝내고 난징에 새 정부를 세웠다. 그것을 국민정부라고 한다. 공산당은 조직을 재건하고 총석이 천두슈를 해임했다. 새 지도부는 볼셰비키 혁명의 노선을 흉내내어 여러 차례 도시 봉기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참패했다. 지주와 자본가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장제스 총통은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에 막대한 이권을 내주면서 반공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중국에는 그를 대적할 세력이 없었다. 장제스는 4.12 쿠데타로 공산당에 치명타를 입힌 데 만족했다. 마오쩌둥이 볼셰비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마오쩌둥은 1893년에 수오지의 무대인 후난성 샹탄현에서 태어났다. 자수성가한 자영농으로 곡물거래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했다. 어린 마오쩌둥은 고향의 학당에서 유교 경전을 배우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아버지의 사업 장부를 정리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14살에 혼인했지만 가정을 꾸리지는 않았다. 집을 떠나 멀지 않은 곳에 신식 학교에 들어간 그는 삼국지와 수호지를 비롯한 고대 전기 소설과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같은 역사서를 탐독하고 공화주의 지식인들의 책을 읽으며 세계와 중국의 정세를 파악했다. 신해 혁명 때 혁명군에 가담했지만 순원이 정부를 세우자 혁명이 끝난 줄 알고 돌아와 사범학교에 들어갔다. 국부론과 종의 기원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학,
정치학, 철학책을 읽었다. 겨울 들판에서 야영하고 강에서 수영하며 체력을 다졌다. 1918년 8월 베이징 대도서관 사서로 취직한 마오쩌둥은 양카이 후이와 사귀었다. 중국의 원조 공산주의자 천두슈를 만났고 공산당 선언과 카를 카우츠키의 계급투쟁을 읽었다. 고향 후난성의 창사와 상하이를 오가며 혁명운동을 시작한 마오쩌둥은 1921년 7월 23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 여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해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당 강령을 채택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말이 전국대회였지 소련이 주도한 공산주의 국제연합 참관인 둘을 빼면 참석자가 12밖에 되지 않았고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대회를 마친 뒤에는 고향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공산당 지부를 조직했다. 마오쩌둥은 볼셰비키 혁명의 방법론을 중국에 적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중국 혁명의 주요 세력은 농민이므로 제국주의 열강과 국민당이 장악한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농업 강령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혁명의 전인은 산업 노동자라는 레닌주의 공식을 추종한 지도부는 그 제안을 무시했다. 장제스를 불신하고 국공 합작에 반대한 마오쩌둥은 후난성에서 조직한 농민조합과 광부, 국민당 반란군을 규합해 자기 방식의 투쟁을 시작했다. 홍군의 탈출 1927년 여름 장시성 난창에서 허run과 예팅이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마오쩌둥은 후난성에서 노동자 농민 제1군을 조직해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우익 민병대에 붙잡혔다가 탈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그는 패잔병 천여 명을 이끌고 후난, 장시, 광둥 세 성이 만나는 진강산에 들어갔다. 공산당 지도부는 소총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를 정치국에서 내쫓고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진강산의 후난성 권역에 중국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꿋꿋이 자기 길을 갔다. 지주를 죽이라는 당의 명령을 거부했다. 타령한 국민당 병사와 산적을 포섭하고 지원병을 모아 홍군을 창설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광둥성의 대도시에서 봉기를 일으켜 소비에트를 수립했다가 국민정부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전멸했다. 1928년 5월 주더가 진강산에 들어왔다. 그는 소설의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았다. 쓰촨성 출신이었지만 1912년 제2국민혁명 때 윈난성 신식군대에서 활약해 공안국 장관이 됐다. 다른 관리들처럼 아내가 여럿이었고 아편을 달고 살았지만 너그럽고 인정이 많았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세계의 정세 변화에 눈을 뜬 그는 아편을 끊고 나타나 아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유럽으로 떠났다. 40나이에 군벌의 앞잡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르크스주의를 배우던 그를 젊은 유학생 저우 언라이가 도왔다. 주더는 1925년 유럽에서 돌아와 재산을 공산당에 바치고 국민정부 실세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있다가 1927년 8월 공산당의 난창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자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 차례의 전투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넘긴 끝에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진강산으로 간 주더는 마오쩌둥의 한신이 됐다. 한 고조의 총사령관이 한신이 그런 것처럼 홍군 총사령관으로서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했으며 진강산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그는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었다. 계급장을 달지 않았고 맨발로 다녔으며 인사를 받으면 모자를 벗어 담례했다. 사방 백리를 본다느니 축지법을 쓴다느니 도술로 비바람을 일으킨다느니
심지어는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느니 하는 소문이 떠돌았다. 국민정부가 주더를 사살했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언론이 그의 사망 장면을 상세히 보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국민정부는 홍비라고 했지만 홍군은 노획한 소총 5만 정으로 기본 무장을 갖춘 어엿한 군대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장시, 후난, 푸젠성 일대로 진출해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고 대중교육을 실시했다. 난징의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군벌이 지배하는 대륙의 한 귀퉁이에 완전히 다른 국가를 세운 것이다. 홍군이 장기전 태세를 갖추자 장제스는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준비했다. 편이상 진강산 일대의 소비에트를 장시 소비에트, 공산당 군대를 홍군, 국민정부군과 군벌과 민단 등 장제스가 지휘한 병력을 백군이라 하자. 1930년 6월 상하이에 있던 중국 공산당 지도자 리리싸는 혁명의 고조기를 맞아 선구적인 승리를 쟁취하겠다며 대도시를 공격을 명령했다. 그 작전은 홍군과 마오쩌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펑더화이의 홍군 주력이 후난성 장사를 점령해 리리산을 주석으로 하는 후난성 소비에트를 세웠고 마오쩌둥과 주더는 장시성 난창을 공격했다. 그러나 후난성 소비에트는 백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열흘 만에 무너졌다. 백군은 전향을 거부한 양카이 후이와 여동생을 총살했다. 코민테른의 지시를 추종한 리리산과 스탈린주의자들은 당 지도부에서 밀려났고 홍군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중국 공산당이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장제스가 장시 소비에트를 분쇄하려고 병력을 총동원했기 때문이다. 국공내전을 시작한 백군은 1930년 말부터 4년 동안 5번 공세를 펼친 끝에 홍군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홍군은 적을 소비에트 지구 안에 끌어들여 유격전을 펼쳤다. 적이 공격하면 도망쳤고 적이 진을 치면 공격했으며 적이 물러나면 추격했다. 백군은 병력이 몇 배나 많고 화력도 압도적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약한 곳을 타격하는 홍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1931년 6월 세 번째 토벌 작전은 장제스가 직접 지휘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한 탓에 철수했다. 1934년 4월에 네 번째 공격도 성과가 없었다. 홍군은 전투를 치를 때마다 무기를 노획하고 병력을 늘렸을 뿐 아니라 중화 소비에트 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선출했다. 총사령관 주더는 푸젠성과 광둥성 쪽으로 홍군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장제스는 1933년 9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100만 대군을 투입해 5차 공격으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 백군은 유럽에서 비행기 400여 대와 기관총을 비롯한 신무기를 들여와 소총 10만 정을 가진 18만의 홍군을 제압했다. 독일 군사공은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 장군의 전술이 결정적 승인이었다. 백군은 도로와 참호를 만들면서 느리게 전진하는 진지전과 주변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을 쫓아내는 초토화 작전으로 유격전에 대응했다. 홍군은 병력 6만을 잃고 소비에트 지구 절반을 빼앗겼다. 소비에트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농민 100만여 명이 굶어 죽거나 학살당하는 사태를 지켜봐야 했다. 장시 소비에트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홍군 군사위원회는 근거지를 서북 내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백군이 포위망을 바짝 채워온 1934년 10월 16일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항일 구국 전쟁을 위한 장정이라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으며 단순한 군대의 도주가 아니라 국가의 도주였다. 국민당 정부와 군벌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민간인들이 농기구와 가축을 챙겨 뒤따랐다.
홍군 주력 부대는 장시성에서 남하하여 후난성과 광둥성의 백군을 기습한 다음 유격대 정예 병력이 후미에서 혈투를 벌이는 사이에 백군의 추격을 벗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인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고 부상병은 주변 농촌에 숨어들었다. 대장정은 강하고 운 좋은 자원이 살아남는 군사작전으로 바뀌었다. 장제스는 홍군이 어디로 가려 하는지 알아채고 숨막히는 추격전을 시작했다. 백군은 예상 이동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쳤다. 그러나 홍군은 매번 그것을 돌파했다. 홍군은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백군의 저지선을 3번 돌파했다. 광시성의 제4저지선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북으로 진로를 받고 후난성에 뛰어들었다. 장제스와 제휴한 지방 군벌의 110개 연대 병력이 수찬성을 향해 북상하는 홍군을 가로막았다. 격렬한 전투 끝에 병력의 3분의 2를 잃고 구이 저우성에 진입한 홍군은 다시 20만의 백군 병력과 마주쳤다. 대탈출은 실패한 운명인 듯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